이성우 본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발표자 하실 분 박상무님 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이성우입니다. 사상 초유의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지금 행사가 아주 재밌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 와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얼굴을 대면을 해야 되는데 몇 분은 또 해외에 계시고 또 몇 분은 또 여기 와서 이렇게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모든 게 이제 순탄하게 진행이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핸들링 못할 수 있는 이 기계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중간에 어떠한 또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좀 구해 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추디 회장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미 이 북극 항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한테 알려지고 이용된 지 거의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10년 동안 일정의 성과도 있었고 과거에는 어떤 환상, 그냥 희망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로 좀 다가온 게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러시아에서 2035 또 북극 전략에 대한 또 계획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 발표가 미래의 또 큰 하나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 4년 전만 해도 600만 톤 정도밖에 북극 항로를 통과를 못했는데 올해 아마 한 3,300톤 정도의 물량이 통과할 것 같고요. 3,300만 톤. 그리고 러시아 계획에 따르면 2035년에 1억 톤 이상이 넘는 물량들이 이제 통과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온 이 발자국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러시아 학자를 모시고 북극 항로 10년간의 운항 평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요. 두 번째는 북극 항로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코스코의 북극 항로 운항 경험과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의 중견 해운선사인 장금상선의 북극 항로 개발과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걸로 오늘 이 세션을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북극 항로 10년 운항과 평가에 대해서 러시아의 발표자께서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몽코 러시아 북극해 항로국의 국장 대행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발제를 할 예정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번 슬라이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니콜라이 문코 러시아 북극해 항로국 국장 대행입니다. 제 발표의 주제는 북극해 항로 수역의 지난 10년간 운항 결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자님 비롯한 또 참석자 여러분, 북극해 항로는 북극 지역과 주요 천연자원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북극해 항로를 진정한 경쟁력 있는 국제 운송 매랑으로 개발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러시아 연방 북극 지역의 개발과 성장은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것입니다. 석유 가스 개발 사업이 현재 근본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더불어서 광석, 석탄 개발 프로젝트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제조약 내에서 러시아 연방은 연안국으로서 북극해 항로 수역에서 안전한 항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0년 동안 어떠한 조치들이 취해졌을까요? 슬라이드 2번입니다. 개정된 법률에 보시면 러시아 연방은 국제법의 규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엔 해양법 협약 제233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1981년에 채택된 것으로 그 내용을 보시면 연안국들이 국가의 법과 규제를 마련해서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빙해 수역에서 선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해양 오염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 의거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2012년에 러시아 연방은 이에 상응하는 연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극해 항로에 대한 중앙 집중식 관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을 하고 외국을 포함한 관심 있는 운송업자들에게 공평한 접근을 제공을 합니다. 최초로 이 법은 북극해 항로 수역의 경계를 명시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북극해 항로 수역의 경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드 3번입니다. 이 법에는 북극해 항로에서의 선박 운항에 대한 허가 절차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항해 규정은 2013년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에는 북극해 항로에서의 운항에 대한 지시사항들을 명시하고 있고요. 선박의 요건, 항해 안전 보장, 선박으로 인한 오염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보호하는 것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선박 운항 경험은 1913년부터 축적이 되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새롭게 개정된 북극해 항로 항해 규정이 2020년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북극해 항로 수역에 대한 항해나 선박의 조직은 해상운영본부가 수행을 하는데요. 이 본부는 특수 운항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국영기업인 로사톰이 설립을 한 본부입니다. 이 본부는 선박에 대한 쇄빙선 지원과 선박 에스코트를 북극해 항로의 항해가 가능한 수역에서 제공을 하고 운항 선박들을 위한 항로를 개발을 합니다. 새로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운항 허가는 북극해 항로국이 해상운영본부의 동의 하에서 발급을 합니다. 슬라이드 4번입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수로 측량 서비스 구역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위도 항로에 대한 수로 측량은 홀수가 12m 이상인 선박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이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5번입니다. 수로 측량은 아크 5등급 선박으로 수행을 했는데요. 이 선박들은 멀티빔 음향 측심기를 구비하고 있어서 수로 측량선의 항로를 따라서 해저 전체를 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도는 해저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6번입니다. 러시아 연방의 책임사항 이행 체계 하에서 그리고 79년에 채택된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해서 수색구조 조정본부가 딕슨에 그리고 지부가 틱시와 페백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2012년 이후로 북극해 항로의 수색구조 지역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2013년 운항 시즌에 전진 배치 기지가 마련이 되는데요. 비상 수색 구조에 확실히 대비하기 위한 장비들을 구비하고 있고 딕슨항, 틱시, 페백 그리고 프로비데니아에 마련이 되었습니다. 슬라이드 7번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선원을 대피시킨 사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니콜라이 트루비아첸스키호에서 틱시 항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작전에 투입된 헬리콥터의 기술적 사양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광물 자원의 운송 결과에 대한 분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카라일 터미널들은 북극해 항로의 화물 운송과 흐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터미널들은 석유, 가스, 콘덴세이트, 광석, 그리고 액화 천연가스를 수출합니다. 슬라이드 8번입니다. 주요 프로젝트들이 있는데요. 야말 LNG를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들을 위한 필요한 항만 기반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틱 LNG 2 프로젝트를 위한 항만의 건설과 관련해서 사베타항의 터미널은 일정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사베타항의 LNG 터미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베타항은 채굴된 천연가스와 콘덴세이트를 해상으로 운송하기 위한 용도로 건설이 되었는데요. 유럽의 여러 국가들과 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로 운송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베타항에 있는 LNG 터미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야말 반도에 건설이 되었고요. 건설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항만 인프라 개발과 쉐빙선 건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번 보고에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슬라이드 9번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5척의 야말 맥스급 운반선이 야말 LNG 프로젝트를 위해 건조가 되었는데요. 이 선박들은 모두 아크 7 등급입니다. 단기 화물의 경우에는 아크 4와 아이스 2 등급 내빙선도 운영이 되었습니다. 이 선박들은 모두 외국 국적으로 항해를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사베타항에서 LNG를 운송하는 것을 2043년 12월 30일까지 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생산 제품의 첫 단계의 운송은 2017년 12월 8일에 개시가 되었고요. 2차는 2018년 8월 9일이었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2018년 11월 20일에 개시가 되었습니다. 이 플랜트는 계획된 연간 생산 능력인 1,650만 톤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플랜트의 생산량은 설계 용량을 뛰어넘었는데요. 2019년에 이 플랜트의 모든 단계들이 운영에 들어갔고 에너지 총 생산량이 1,840만 톤을 기록을 했습니다. 생산량 초과율은 11.5%였습니다. 아크 7등급 내빙선들은 1년 내내 운영이 됩니다. 아크 4와 아이스 2등급 내빙선들은 여름과 가을철에만 운영이 되고요. 보다 세부적인 항해 운항 기간은 항해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이스 2와 아크 4등급 내빙선을 운영하는 것은 LNG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일부 야말 맥스급 선박들이 직접적으로 LNG를 북극해 항로를 통해서 중국 동부 항만 등으로 직접 운송하기 때문입니다. 운항거리가 짧은 구간을 이용을 했고요. 2019년과 2020년 여름과 가을철에 운송을 했습니다. 콘덴세이트 운송은 2018년 1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콘덴세이트를 수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아크 4등급 탱커선들이 운항이 되었는데요. 슬라이드 10번입니다. 2019년에 콘덴세이트는
두 척의 아크 7등급 탱커선으로 운송이 되었습니다. 재화 중량톤 43,000톤급 보리스 스콜로프호와 재화 중량톤 5만 톤급 유리 쿠츠예포입니다. 유리 쿠츠예포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아크 4등급 내빙선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운송이 시작된 이후로 4,550만 톤의 LNG와 230만 톤의 콘덴세이트가 사베탕에서 수출이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기준 자료입니다. 슬라이드 11번입니다. 노보포르토프스코의 유전의 석유를 사베탕 아티케이트를 통해서 운송하기 위해서 이 터미널에서 원유 선적이 2016년 5월 25일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7척의 특수 운반선 아크 7등급 내빙선이 투입이 되었는데요. 재화 중량톤은 4만 1,000톤이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건조가 된 것들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크 7등급 내빙선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연중 내내 수출을 위해 운항될 수 있고요. 노보포르토프스코의 유전에서 생산된 원유를 운송합니다. 2016년 5월 25일부터 3,010만 톤의 원유가 아티게이트 원유 수출 터미널에서 수출이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1일 기준 수치입니다. 슬라이드 12번입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북극해 항로를 통해 운송된 연간 화물의 물동량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운송된 화물량이고요. 통과 화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을 보시면 3,025만 7천 톤의 화물이 운송이 되었는데요. 올해 12월 1일 기준입니다. 북극해 항로를 통한 화물 물동량이 증가를 했는데요. 거의 10배에 달합니다. 2011년과 비교를 하면요. 슬라이드 13번입니다. 위쪽에 있는 그래프는 북극해 항로를 통해 운송된 통과 화물 물동량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이고요. 선박 통과 운항 및 항체 대항 내용은 아래쪽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2020년에 128만 1,000톤의 통과 화물이 12월 1일자로 운송이 되었고요. 총 통과 운항은 61항차이고 이 중에 21항차는 발라스트 항해였습니다. 통과 운항은 선박이 북극해 항로의 서쪽 경계에서 동쪽 경계로 또는 그 반대인 동쪽에서 서쪽 경계로 항해를 하면서 중간에 북극해 항로 항만에서 화물 관련 작업을 하지 않은 운항을 말합니다. 슬라이드 14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북극해 항로 항해 규정에는 선박 운항에 대한 허가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통항 허가에 대한 내용은 북극해 항로국에서 관리를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북극해 항로국에서 발급한 통항 허가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 12월 1일까지 기간에 해당합니다. 슬라이드 15번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해외 기업들과 외국 국적의 선박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북극해 항로 수역에서 선박 통항 허가를 신청해서 받은 사례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46개국의 선박들이 북극해 항로에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에 대한 자료이고요. 또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통항 신청 건수도 있습니다. 허가 신청 건수요. 해외 선주들이 자사의 선박에 대해서 북극해 항로 운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몇 건을 신청했는지 나와 있고요. 슬라이드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 9월 2일에 북극해 항로 역사상 처음으로 대용량 석유 운반선 코롤레프 프로스펙트호가 북극해 항로 전 구역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통과했습니다. LNG를 주 연료로 사용을 했고요. 통과 항해를 하는데 젤라니아곳에서 데즈네프코까지 7일 6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10만 4천 톤의 석유를 무르만스크 항에서 중국의 칭다오항으로 운반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17번입니다. 네,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보셨던 바와 같이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북극해 항로상에 항만 건설이 있었고 현대화가 이루어졌고 북극해 항로에서 인프라가 개발이 되었고 북극항해를 위한 법률 체계와 조직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북극해 항로의 수역에 대한 경계가 법적으로 규정이 되었고요. 항만 인프라 건설이 야말 LNG와 노보포르토프스코의 프로젝트를 위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15척의 아크 7 등급 내빈 가스 운반선이 야말 LNG 프로젝트를 위해 건조가 되었습니다. 7척의 아크 7 등급 내빈 탱커선이 노보포르토프스코의 프로젝트를 위해 건조가 완료되었고요. 해상 수색 구조 조정본부가 딕슨에 마련이 되었고 지부는 틱시와 페백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말을 기준으로 사베타에서 북극항로를 통해 중국으로 운항한 LNG 탱커선 크리스토퍼 드 마제리호와 또 다른 선박 LNG 운반선의 경험을 통해서 북극의 동부 지역을 이용한 상당한 운송 증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운항들을 통해서 신뢰성과 설계 솔루션, 엔지니어링 시스템, 높은 쇄빙 역량, 조종 성능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야말 타입 LNG 탱커선에 대해 이러한 항목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북극해 항로 수역에서의 선박 운항을 분석한 결과 아직도 부족한 점들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저희는 알게 되었습니다. 통신의 품질과 신뢰도를 개선을 해야 하고 수색 구조 작업의 효율성을 어려운 결빙 상황 속에서도 더 높여야 하며 그리고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을 위해서 적시에 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한 항해와 화물 운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겨울철과 봄철 북극해 항로의 동쪽 방향에서 계속해서 실험적인 운항을 수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빙 상황이 특히 형성되는 2월부터 5월 사이 기간에 이런 운항을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실험적 운항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쇄빙선에 대한 요건을 파악할 수가 있고 수리적 요건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색 구조 서비스 필요사항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선박이 어려운 해빙 조건에서 항해를 할 때 어떤 쇄빙 지원 전략을 쓰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런 전략들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18번입니다. 북극해 항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슬라이드 1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니콜라이 몽크 국장님께서 이 북극 항로에 대한 러시아의 10년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북극 항로 이용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중간 단계 자원을 운송하기 위해서 주로 벌커 화물입니다만 어떤 항로를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북극 항로 이용에 대해서 제기했던 장애 요인들 중에서 통신 문제 그리고 고난 그러니까 선원들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할지에 대한 조금씩이지만 이 변하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조금씩 사베타 항구도 시작해서 북극 항로에 있는 항만 인프라의 어떤 개선 내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북극이 가야 할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 지난 10년을 또 향후
신면으로 이야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험치들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러시아의 입장이 아니라 이제 이용을 해본 입장에서 중국의 코스코의 첸팽 본부장님을 모시고 코스코사가 경험한 북극 항로의 운항 경험과 전망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첸팽 본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외 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코스코 쉬핑 스페셜라이즈 캐리어의 첸팽 국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수석 경제학자이자 마케팅 영업 부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슬란드 연구소의 개관 교수로 현재 중국 진안대학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북극항로 국제 통과 운송의 경험과 전망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는 코스코 쉬핑 스페셜라이즈드 캐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코 해운은 총 1억 933만 톤을 수송할 수 있는 1,371척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1위 해운사입니다. 컨테이너 정기 선단은 316만 TEU 규모로 세계 3위일 뿐만 아니라 코스코 쉬핑 스페셜라이즈드 캐리어는 코스코 해운그룹의 핵심 구성 기업이자 해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반잠수형 선박, 중량 화물 선박, 자동차선, 아스팔트 수송선, 원목 수송선 등을 비롯해 총 130척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글로벌 해운 서비스와 공급망 물류 서비스를 모든 고객사에 제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북극 항로 이용 경험과 실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33척의 선박으로 총 42항차 운항을 했습니다. 북동 항로를 이용한 운송 통계가 되겠는데요. 연도별로 통계치를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북극해에서 총 11항차를 운항했는데요. 이 중에 5항차는 서쪽 방향으로 6항차는 동쪽으로 운항했습니다. 2019년에는 북극해 통과 운항이 총 9항차였고요. 4회는 서쪽, 5회는 동쪽이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8항차 동서 방향으로 각각 4항차였습니다. 2017년에는 총 5항차로서 서쪽으로 3항차, 동쪽으로 2항차였습니다. 2016년에는 총 6항차 운항을 했는데요. 동서방해로 각각 3회씩이었습니다. 당사의 용생호가 2013년 서쪽 항로로 첫 단독 운항을 마무리했고요. 2015년에는 북극 왕복 항해를 완료했습니다. 중국의 타이청에서 출발한 선박이 2013년 8월 15일에 출발을 해서 목적지 항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에 9월 10일 도착을 했습니다. 27일이 소요가 됐고요. 다음으로 저희의 지금까지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의 선박이 3개 지역의 기항이 가능한데요. 대서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발트해 항만에 기항을 하게 됩니다. 핀란드 헬싱키나 스웨덴 바르벨이나 스웨덴 예테보리나 러시아나 덴마크 리투아니아 등의 기항이 가능하고요. 뿐만 아니라 영국이나 독일 함부르크, 네덜란드 로테르담 등에도 기항이 가능합니다. 또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아이슬란드의 항만이나 북미의 항만에도 기항이 가능합니다. 또 북극 지역에서는 저희가 키르케네스, 노르웨이 키르케네스나 러시아의 무르만스크, 사베타두딩카 등의 기항이 가능하고요. 극동 지역의 경우에는 중국의 경우에는 장수상, 타이청, 린강, 장잉, 다오펑
서쪽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이런 곳에 기항을 하게 되고요. 산동성, 칭다오, 웨이방, 흘자오항 같은 곳에 동쪽으로 이동을 할 경우에 기항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상하이나 천진이나 달린, 광저우 등에도 기항이 가능합니다. 또 일본의 토마코마이와 한국 부산에도 다양한 항만에서 기항이 가능합니다. 또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항만, 예를 들어 베트남 다낭항 등에도 기항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에도 블라디보스톡이나 나코카 같은 항만에도 기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코스코 해운이 북극 항로를 통해서 수송한 화물을 한번 분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38만 톤의 화물을 지금까지 수송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화물들이 주로 북극 항로로 수송이 됐는데요. 북대서양 방향 동쪽으로 수송이 된 화물들은 목재, 펄프, 정광, 곡물, 철강 화물 등이 있고요. 극동 방향 서쪽으로 수송된 화물들은 주로 프로젝트 화물들이 되겠습니다. 풍력 프로젝트 화물, 철도 프로젝트 화물, 전력 발전, 차량 및 철로 프로젝트 화물들이 있고요. 화물 프로젝트, 화학 프로젝트 화물, 원유 시추 프로젝트 화물들이 있겠습니다. 또 덱하고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바지나 예인선, 요트, RTG 리프트 등등이 덱 화물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북극 항로에서 운항을 함으로써 어떤 이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열흘 정도 운항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비교했을 때요. 그리고 코스코 해운 같은 경우에는 총 42항차를 운영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항로와 비교했을 때 항해 시간은 508.5일 단축했고 연료 사용 절감은 14,550톤이었고 이산탄소 배출은 45,450톤 저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용 절감도 상당한데요. 북극 항로를 통항하게 되면 수에즈 운하에 지급되는 통행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수해빙선 비용을 보전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선박당 300톤의 연료비 절감과 항해기간 열흘 단축까지 있기 때문에 선박 고정비도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비용 절감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북극 항로를 통항하는 다목적 선박에 상당한 경제적인 편익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아덴 지역의 해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도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요. 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북극 해운 서비스와 전통 해운간의 직접적인 비교를 한번 해본 것이 방금 전에 보신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또 저희가 통계치로 이렇게 북극해를 이용한 수송 비율도 도출을 해봤습니다. 총 항차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2018년에는 총 항차가 2,022항차, 2019년에는 2,694항차, 2020년에는 2,266항차였습니다. 이것이 총 항차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항차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적항과 목적지항이 북극항로 수용 내에 위치하는 경우, 적항이나 목적지항이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북극항로 수용 내에 위치하는 경우, 둘 다 북극항로 이외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북극항로 수용 내에 위치하는 경우가 2018년에 27%, 2019년에 27%, 2020년에는 25%였습니다. 북극 항로 내에 적하항과 목적지항이 모두 다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2018년의 경우에는 27건, 2019년에는 37건, 2020년에는 44건입니다. 코스코 해운이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게 되면 2018년에는 8건으로 약 30%, 2019년에는 9건으로 약 24%, 2020년에는 11건으로 약
5%, 그러니까 25%에서 30% 정도의 비율을 계속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물동량 보시게 되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달성한 업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운항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운항 매뉴얼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발간을 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극지수역 운항 매뉴얼을 작성을 했고 중화물 안전 지침도 작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북극해에 지난 수년 동안 운항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편집한 자료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달성한 또 다른 업적을 보시게 되면 저희 선원들이 북극해와 북동 항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도록 교육 훈련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실질적인 항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매번 항해를 할 때마다 경험이 풍부한 선원들이 이 항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영 규격서와 긴급 조치 및 계획을 작성하고 수립했습니다. 매번 항해를 하기 이전에 이런 문서들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점에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쇄빙 도선 서비스 제공사와에도 협력이 필요하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기후나 얼음의 상태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들과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상 지원을 해주는 분들과도 협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북동 항로를 통한 운항에 있어서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북극해 북동 항로 운항 기간은 7월에서 10월까지로 여전히 제한적인 데다가 아직까지도 주기적으로 운항이 가능한 상태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북동 항로의 기후는 변화가 많은 데다가 쇄빙선 지원을 받아서 선박이 항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기후에 대한 즉각적인 정보 제공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북동 항로 주변의 인프라 건설은 미진합니다. 신뢰할 만한 운항 정보 역시도 제한적이고요. 저희가 북동 항로의 발전을 위한 개발 철학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년 동안에 북동 항로에서 운항을 하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게 되면서 북유럽과 극동 지역 간 국제 교역을 매끄럽고 신속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항해 시의 환경을 보호해야만 하고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는 지속 가능한 해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기묘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북극 항로에 대한 기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극 지역은 대개 북위 66도 북극권의 북부를 의미합니다. 총 면적 2,100만 평방킬로미터로 지구 전체 면적의 2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육지와 도서 지역이 800만 평방킬로미터고 수역이 1,300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입니다. 동절기 평균 수역은 해빙면이 수역에서 약 1,000만에서 1,100만 평방킬로미터 정도 차지하고 하절기 평균은 그 절반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얼음 면적이 지난 20년간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0년도에는 얼음 면적이 610만 평방킬로미터였습니다. 10년 후인 2009년에는 530만 제곱킬로미터, 지난해인 2019년에는 430만 제곱킬로미터로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300평방킬로미터로 더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북극 항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보 서비스와 과학 연구가 필요합니다. 사실 북극에 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인데요. 해빙 상황이라든지 파도 상황, 기후, 구조 역량,
유지 보수 서비스, 긴급 의료 서비스 등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또한 항만 터미널과 다양한 구조 역량이 구축되어야 발전이 가능합니다. 북극 지역의 화물 볼륨이 전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항만과 부두 역시도 인프라가 제한적입니다. 러시아 야말 가스전 등 북극 지역의 산업 발전과 해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운 공급과 구조를 비롯한 항만과 부두에 대한 수요 역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항만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할 것 같은데요. 노르웨이 북부 키르케네스는 인근에 철광석 광산이 있는 작은 부두가 있고요. EU와 핀란드, 노르웨이도 이 항만에서부터 다른 대륙으로 이어지는 철도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합니다. 북극과 인접한 국가인 중국은 북극의 발전과 보호를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극 지역 국가들과 그 이외의 국가들, 정부, 시민, 사회가 과학 연구와 항해 관행, 정보 서비스 면에서 국제적인 협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북극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고 과학 연구에 있어서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쇄빙선 지원을 통해서 운항 가능한 기간을 확대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운항 가능한 기간은 2.5개월입니다. 그런데 쇄빙선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4개월에서 5개월까지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사에게 더 많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챔팽 본부장님, 코스코 본부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에 우리 몽크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어떤 공급자 입장에서의 북극 항로를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북극 항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러시아에서 많은 지원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특히 그 세병 도선이라든가 또 정보 제공 그리고 또 비상 지원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개선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코스코 같은 경우에는 세계 1위 선사답게 이 북극 항로에 대한 많은 경험치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이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도 빨리 좀 따라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지 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우선 정보 서비스와 과학적인 연구 개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항만 터미널 및 구조시설 개발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국제 협력 확대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또 쇄빙선 지원을 통한 북극 항로 통항 기간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타당한 이야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만 이 선박에 대한 그리고 또 항만에 대한 부분은 약간 환경 민감한 사항이라서 뭐 좀 별도로 이제 4차 산업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방향에 대한 돌파구를 조금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 협력 부분에 대한 이 거버넌스 부분이 러시아 입장, 그리고 이용자 입장, 그리고 북극 연안국의 입장들이 지금 다 다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추후 여기서 뭐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만 추후 우리가 알면서 더 많은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통항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현재 쇄빙선을 도움을 받으면 한 4, 5개월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한 6, 7년 전에 연구했을 때 대략 9개월 이상이 돼야지만 본격적인 상용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개선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얼음이 많이 녹아내린다고 해서 결코 우리한테 좋은 일은 아니라는 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우리가 북극 항로를 좀 같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제로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장금상선의 박석태 상무님께서 이 장금상선이 이제 북극 항만 개발 진행 현황과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상무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장금상선 박석태 상무입니다. 일단 앞서 발표한 코스크랑 비교하면 저희들은 이제 경험이 없는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그 북극 항로 개발 진행 사항 및 계획에 대한 장검상선 자료를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장검상선의 사업 분야 및 계열사 그리고 터미널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북극 항로 관련 진행 사항 및 계획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장검상선은 1989년 한중 합작회사인 장검유항공사를 홍콩에 설립하면서 한국, 중국 간 최초로 컨테이너 전기선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10년 뒤인 1999년 지금의 회사명인 장검상선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현재는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 러시아 등 총 18개국 106개 항만의 컨테이너 전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4개의 자회사와 해외 법인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원유 시장이 불황인 시기에 세계 최초로 원유 운반선인 VLCC를 광탄 운반선 VLOC로 개조하여 운항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장검그룹은 해상, 육상, 항공 운송을 비롯 창고, 컨테이너 야드 등 다양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검상선은 컨테이너 전기선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봉량 63,055TU, 45척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으며 작년 2019년 흥하해운 컨테이너 사업부의 운항 선박 34,49TU 26척의 선박을 인수하여 현재는 총 71척 93,400TU의 선대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선봉량 기준 세계 20위의 컨테이너 선사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컨테이너 물량은 매년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여 2009년에는 70만 TU, 2013년에는 100만 TU를 돌파했고 2016년에는 150만 TU 돌파, 2019년 작년에는 흥하라인과의 통합으로 선적 물량은 300만 TU에 근접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320만 TU 이상의 물량을 선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전기선의 사업 커버리지 영역을 보시면 동쪽으로는 러시아, 일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 중국, 남쪽으로는 남중국을 포함한 홍콩,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서쪽으로는 방글라데시, 인도, 중동까지 총 20개의 해외 지점을 두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한국, 일본 간 서비스는 도쿄, 오사카, 요코하마, 나고야 등 일본 메인 포트 8개와 홋카이도, 큐슈, 시고쿠, 혼슈 동쪽과 서쪽을 망라한 일본 전역 41개의 로컬 포트 등 총 49개의 항만을 연결해서 주 2항차 이상의 셔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 중국 간 서비스입니다. 한국, 중국 간 서비스는 한국의 인천, 평택, 부산, 울산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에 10개의 지점을 두고 북쪽으로부터 대련, 신강, 청도, 상해, 닝보, 남쪽으로는 심천까지 총 16개 항만의 컨테이너 전기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국, 한국, 일본을 직접 연결하는 펜듈럼 항로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남아 서비스입니다. 인트라아시아 서비스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인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홍콩, 필리핀, 싱가포르, 방글라데시 등 총 15개국 39개 항만의
1000TU급에서 5000TU급 선박을 투입해서 서비스 중입니다. 또한 국내 HMM, KMTC 외 CMA, CGM, 포스코, 와나이, 에버그린, SITC 등 다수의 외국적 선사들과도 공동 운항으로 협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잠금 상선은 4개의 러시아 항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양, 부산, 포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을 주 3항차, 보스토치니의 주 1항차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남아, 중국, 일본, 한국 향발 화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조직도와 같이 러시아에는 블라디보스톡과 보스토치니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잠금상선의 자회사로는 앞서 말씀드린 컨테이너 전기선사 흥하 라인을 비롯해서 벌크 선사인 조강해운, 운송사인 국양로지스틱스, 컨테이너 관리사인 퍼시픽 엔지니어링, 부산과 광양의 터미널 운영사인 BPT와 GWCT, 선박 매니지먼트 선사인 시노코 신매니지먼트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해외 대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중국의 상해, 청도, 천진에 각 약 10만 제곱미터 14,000TU, 동남아 지역은 태국, 베트남에 약 15만 제곱미터 18,000TU의 처리 능력을 갖추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사가 운영 중인 터미널 하역사 현황입니다. 부산의 BPT, 광양의 GWCT가 있고 BPT는 현재 연간 약 380만 TU, 광양의 GWCT는 현재 약 100만 TU 물량을 핸들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북극항로 개발 관련 내용입니다. 아직 시작 단계지만 북극항로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2019년 9월 4일 블라디보스톡에서 잠금상선, 러시아의 로스아톰, 그리고 한국의 코메리와 상호 이익을 원칙으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MOU의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항만의 현대화와 항만 물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두 번째 마케팅의 공동 연구를 위한 유럽, 아시아의 영업 촉진, 세 번째 항만 관련 지식 교환 및 항만 사업 관련 훈련 프로그램 조직, 네 번째 항만 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디지털 관리 기술에 대한 정보 교환, 마지막으로 북극항로 운영에 관한 선박 운영 노하우, 네트워크 개발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극항로의 미래 계획에 대한 당사의 제안은 현재 북극항로의 동쪽 TS 허브 포트로 계획 중인 캄차스키의 페트로파브로스크 대신에 부산 또는 보스토치니로 허브 포트 변경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기존의 부산 또는 보스토치니의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신규 터미널 건설에 따른 시간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고, 특히 부산까지 연장할 경우 부산항의 일본, 중국, 동남아 항로의 연계성이 뛰어나서 빠른 시일 내에 물량을 정대시키는 데 대단히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극해 환경 문제의 대두에 따른 일부 기업들과 선사들의 북극항로에 대한 부정적 행보에 따른 대응으로 앞서 다른 연설자들도 발표했듯이 LNG와 같은 친환경 선박 개발과 같은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참여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잠금상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중견 거래선사인 잠금이 항상
러시아 이슈라든가 이 북방 이슈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검 상선이 현재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오셨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북극 항로를 미래에 어떻게 개발할지에 대한 어떤 계획들, 특히 극동 러시아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원래 온라인을 통해서 질문을 좀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온라인에서 들어온 질문이 지금 없는 걸로 지금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이 세 분 발제에 대해서 플로어에서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다만 지금 아마 다 녹화 내용이라서 질문을 받아서 메일로 전달하고 받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예, 그러면 질문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 첫 번째 공급자인 러시아 쪽의 북극해 항로 10년 운항 평가에 대해서, 그리고 수요자인 코스코의 북극 항로 운항 경험과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나라 선사인 장검에서 북극 항로 개발에 어떠한 관심을 갖고 어떠한 형태로 진행을 해보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이 세 가지 발제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발제가 또 큰 시작점이 되어서 다음 또 10년 뒤의 북극 항로에 대한 또 성과를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바라면서 저희 첫 번째 세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